안녕하세요. 인생이라는 긴 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어떤 인연은 평생의 기쁨이 되고 어떤 인연은 마음속 깊이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되기도 하지요. 이야기 소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가을볕이 거실 깊숙이 스며드는 오후였습니다. 올해 75이 된 박순재 여사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지요. 그녀는 갓 쪄낸 쑥떡을 접시에 담으며 벽에 걸린 며느리의 사진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얼마 전 환갑 여행을 보내주겠다며 제주도에서 찍어온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 최유진은 순재의 팔짱을 꼭 낀 채 친딸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복덩이지, 암 복덩이야. 순재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을 넘게 서울 광장시장에서 포목점을 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그녀였습니다. 사람 보는 눈 하나는 누구보다 날카롭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지요. 그런 그녀의 눈에 며느리 유진은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40이 갓 넘었던 아들 민혁은 어느 날 저녁볼이 발그레해져서는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제 사람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유진. 아들보다 3살 어린 40을 앞둔 여자였습니다. 첫인상은 참 단아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옷차림에 조용하고 상냥한 말투. 대기업 비서 출신이라 그런지 몸에 밴 예의가 깍듯했지요. 하지만 순재는 속으로 칼날을 세웠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그녀는 웃는 얼굴 뒤에 칼을 숨긴 사람들을 숱하게 봐왔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굴러들어온 여우인지 내 한번 지켜볼 테다. 하지만 유진은 순재의 날카로운 경계를 봄눈 녹이듯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영리했고 또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온 다음 주말 유진은 작은 보따리를 들고 시장 가게로 순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일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드시면서 하세요. 보따리 안에는 순재가 평소 무릎이 시리다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던 한약재로 푹 고아낸 달콤탕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들 민혁에게도 흘려 말했던 이야기를 유진은 허투루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고 얘야. 뭘 이런 걸 다 바빴을 텐데. 어머님 건강이 먼저지요. 민혁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이신데요. 살갑게 웃으며 어깨를 주물러주는 손길에 순재의 굳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그 후로도 유진은 순재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진심을 다했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가게 일을 돕겠다고 나섰고 순재가 좋아하는 쌉싸름한 도라지나무를 묻혀왔으며 그녀의 길고 외로운 옛날 이야기를 밤늦도록 눈을 빛내며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순재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허락하며 그녀는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떼어 강남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사주었지요. 유진아, 우리 민혁이 내가 목숨처럼 키운 아들이다. 부족한 놈이지만 내가 잘 좀 품어주렴.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님께는 제가 딸이 되어 드릴게요. 그 약속을 유진은 지난 10년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안부 전화를 했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남편과 함께 찾아와 순재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지요. 순재는 그런 며느리가 친딸보다 더 애틋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순재의 나이도 어느덧 70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시장 가게도 아들에게 물려주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생일을 맞아 온 가족이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즐거우셨어요? 그럼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내가 내 며느리라 내가 얼마나 복이 많은지 모른다. 순재는 진심으로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던 순재의 눈앞이 순간 핑 하고 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녀의 몸이 옆으로 기우뚱 기울어졌지요. 어머니,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순재는 순간 아찔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어지럼증이 왔나 보다.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그날 이후 순재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가끔 현기증이 찾아왔고 예전처럼 걸음이 빠르지도 않았지요. 며느리 유진의 걱정은 극진해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되겠어요. 무슨 일이라도 나시면 어떡해요.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순재의 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순재의 마음 한편에서는 자신의 쇠약해진 몸이 며느리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고 불안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불안의 씨앗이 훗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음을 그때의 순재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순재의 평화로운 노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겨울의 끝자락에서 맞이한 불의의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늦은 밤 화장실을 다녀오던 그녀는 물기 묻은 바닥에 미끄러져 크게 넘어지고 말았지요. 병원에서는 고관절 골절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이전처럼 자유롭게 걷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꼼짝없이 누워있는 순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제부턴 제가 어머니의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저희 집으로 가셔서 편히 몸조리하세요. 아들 민혁도 아내의 말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저희가 불안해서 안 돼요. 자식들의 지극한 효심에 순재는 눈물겹게 고마웠습니다. 퇴원하는 날 유진은 순재를 위해 휠체어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 신세를 지는 것이 영 불편하고 남사스러웠지만 며느리는 어머니 괜찮아요. 금방 다시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라며 따뜻하게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집으로 들어온 첫 몇 주간 순재는 왕비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삼시세끼 영양가 높은 보양식을 해다 바쳤고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그녀의 손발이 되어주었지요. 어머니, 다리 아프실 텐데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다, 얘야. 내가 고생이 많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순재는 설명하기 힘든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지요. 어느 날 오후 순재는 병원비 중간 정산을 위해 며느리에게 통장과 도장을 부탁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런 복잡한 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시면 병세에 안 좋아요. 통장이랑 도장은 이제 제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요. 그 말은 너무나 합리적이어서 순재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통장과 인감은 며느리의 서랍 속으로 들어갔고 순재는 평생을 제 몸처럼 여겼던 재산의 통제권을 그렇게 무심코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광장시장에서 평생을 함께한 친구 오미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재야, 몸은 좀 어떠냐? 내가 내일 팥죽이라도 쑤어서 한번 들여다보마. 아이고, 고맙다, 미숙아. 조심히 오너라. 하지만 다음 날 미숙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미숙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퉁명스러웠지요. 야, 너네 며느리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 내가 간다니까 어머니가 지금 푹 쉬셔야 한다고 다음에 오라고 딱 자르대. 내가 무슨 병균 덩어리라도 되는 것처럼. 순재는 당황해서 며느리를 변호했습니다. 아니다, 얘야. 내가 오해한 게야. 우리 애가 워낙 나를 끔찍이 생각해서 그런 게지. 전화를 끊고 난 뒤 순재는 유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혹시 오늘 미숙이한테 전화 왔었니? 네, 어머니. 오신다고 하시기에 제가 푹 쉬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섭섭하셨어요? 유진은 금세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평생 친구인데. 어머니, 지금은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며느리의 극진한 걱정 앞에서 순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진은 순재에게 오는 모든 전화를 자신이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한결같이 어머니가 지금 주무세요.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통화가 힘드세요라며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했습니다. 순재는 점점 더 며느리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아들 민혁이 퇴근하고 오면
유진은 다시 천사 같은 아내이자 며느리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넥타이를 풀어주고 저녁상을 차리고 오늘 하루 시어머니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상냥하게 보고했지요. 여보, 오늘 어머님이 다리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다행이죠? 하지만 아들이 잠든 깊은 밤, 혹은 아들이 출근한 텅 빈 낮 시간, 단둘이 남겨졌을 때 유진의 눈빛은 종종 차갑게 변했습니다. 순재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지만 그 눈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순재는 애써 불안감을 억눌렀습니다. 내가 아파서 그렇겠지. 몸이 아프니 마음도 약해져서 착한 며느리를 오해하는 거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서늘한 위화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얼굴 뒤에 무언가 다른 얼굴이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 유진의 완벽한 통제 속에서 순재의 세상은 좁고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유일한 낙이었던 텔레비전마저 어머니, 전자파가 몸에 해로워요라며 치워버렸지요. 그녀는 그저 창밖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잠을 자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아들 민혁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안은 다시 화기애애한 웃음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셨어요? 우리 자기가 어머니 드시라고 종일 전복죽을 푹 고았어요.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그 옆에서 여보, 별거 아니에요라며 수줍게 웃는 며느리의 모습. 그 완벽한 연극 속에서 순재는 점점 더 자신이 이상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아파서 착한 며느리를 오해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를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그 위선적인 평화를 깨뜨린 것은 순재의 오랜 시장 친구 오미숙이었습니다. 미숙은 며느리가 아무리 어머니가 쉬셔야 한다고 막아서도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며 안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비켜, 비켜. 내 친구 얼굴은 내가 봐야겠어. 순재야. 미숙은 침대맡에 멍하니 앉아있는 순재의 모습을 보고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을 호령하던 쩌렁쩌렁한 목소리의 친구는 온데간데 없고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낯빛에 초점 없는 눈을 한 노파가 앉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순재, 너 얼굴이 왜 이래? 어디 단단히 아픈 거야? 미숙이 살갑게 다가가 손을 잡자 순재의 눈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며느리 유진이 서늘한 목소리로 미숙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시니 이제 그만 가주시죠, 이모님. 그 순간 미숙은 유진에 가면 뒤에 숨겨진 냉혹함을 직감했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온 그녀의 촉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요. 며칠 후 미숙은 며느리가 장을 보러 간 틈을 타 몰래 순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순재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순재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며느리한테 뭐 잡혔어? 왜 저렇게 눈치를 보고 살아? 순재는 처음에는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데라며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집요한 추궁과 이어지는 일침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야, 이 답답아.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 그거 다 내 아들 것 같지? 내 며느리 거 될 수도 있어. 아니, 벌써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지. 미숙은 순재의 손에 몰래 개통해온 작은 휴대전화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은행에 다니는 자신의 조카를 통해 순재의 최근 몇 달간의 거래 내역서를 떼어다 주었지요. 그날 밤 순재는 이불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잠든 사이, 그녀가 텔레비전을 보는 사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거액의 뭉칫돈이 인출되어 알 수 없는 곳으로 송금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천사 같은 며느리, 유진의 서명과 함께 말입니다. 어머니, 제가 딸이 되어드릴게요. 귓가에 울리는 며느리의 상냥한 목소리가 이제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순재는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하다고 믿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한 피눈물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재는 피눈물을 흘렸지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광장시장에서 50년을 버티게 한 억척스러운 근성이
그녀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친구 미숙과 함께 며느리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송금한 계좌의 주인, 그녀가 몰래 드나들던 오피스텔의 정체.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을 때 진실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결혼 전부터 거액의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효심이라는 가면 아래 시어머니의 재산을 몰래 빼돌려 빚을 갚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재는 자신의 75번째 생일날 마지막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민혁은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위한 성대한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어머니. 촛불 끄시기 전에 소원 비셔야죠. 며느리 유진이 케이크를 내밀며 활짝 웃었습니다. 순재는 그런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촛불을 끄는 대신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소원이 있지. 아주 간절한 소원이야, 민혁아. 내 어머니, 내 아내가 이 어미에게 준 아주 특별하고 마지막 선물이 있단다. 순재가 식탁 위로 내민 것은 유진의 서명이 담긴 은행, 서류들과 그녀의 이름으로 된 낡은 도박 빚 독촉장이었습니다. 순간 거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아들 민혁은 충격과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평생을 믿었던 아내의 두 얼굴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눈먼 아들이었는지를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유진아, 내가 널 친딸처럼 믿었다. 내 남은 인생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순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게 준 것은 지옥이었구나. 결국 유진의 모든 만행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혁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순재는 아들을 말없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그걸로 됐다. 그 후 순재는 남은 재산의 일부를 떼어 평생 고생한 광장시장, 상인들의 자녀들을 위한 작은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그녀는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진짜 생일은 바로 그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